대한전선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02년도를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5) 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목적 중에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원가 세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스루풋 세계의 바람직한 결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221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906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183%가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체로서 장부 가격에 거의 500% 가까이 상승된 경우는 크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왜 이렇게 장부 가격보다도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그 원인을 결산서를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가가 2021년도 6월 11일 날 2,905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는데요. 120만 주를 처분을 했는데 평균 단가가 2,739원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주식 처분을 하면서도 크게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호반산업인데, 호반산업이 최대 주주가 된 것은 2021년 5월 18일 주식회사 니케에서 호반산업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후 거의 한 달 만에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가 또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호반산업의 최대 주주는 김민성 씨로 4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1조 8천억 원대를 달성을 해서 전년보다 28.5%가 증가했습니다마는 매출 재료비가 무려 43.8%가 증가를 해서 스루풋은 0.6%뿐이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율은 27.7%로서 전년 대비 7.7%가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9.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1.04로서 2020년 대비 0.0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97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4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상품, 제품, 제공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15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은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를 분석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바가 이렇게 그 재고자산의 연말 재고액을 표시해 주기보다는 그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일반 시중 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고 명세의 그 공개보다는 재고 흐름을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대한전선 사례에서 확실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A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647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사용이 1조 267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무려 4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2021년도에 전기동 가격의 급상승 등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로 인지가 됩니다. 운영비용은 9.5%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성분의 합계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인데 이것을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MC와 OE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A 재고자산의 변동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이것이 의도적 오류인지 비의도적 오류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순 실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회계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매출원가란 것은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 변동에서 원재료의 사용을 더하면 그게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빼기 기말재고 그 다음에 총제조비용을 더해도 똑같은 그 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성분의 내용은 요 밑에 있는 그 산식에 의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의 경우 재고가 600억대 이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 3년 동안 플러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총 제조 비용에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오류다. 이런 경우를 몇 군데 발견을 해서 모 기업체한테는 사실상 감사의 말을 저는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적절한 서로 간의 대응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감사하는 회계법인들은 저같이 이런 것을 발견을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이 매우 의혹이 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장 등에서
또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83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6.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4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음에도 보통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00만 원 평균 연봉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1%나 상승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어떤 그 혜택을 준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의 뭐 인기 전술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주인이 변경이 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주비는 113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 감소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수출 재비는 142억 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전년보다 5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수출 컨테이너선의 선임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출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공 비율이 전년도 30%에서 23%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 단가가 인상이 됐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P하고 Q의 총 제조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려 1262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매출원가하고 제조원가를 계산하는데 뭔가 그 로직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P는 그 회사에서 그 작성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역산으로 풀어내는 거고요. Q 총 제조 비용은 재고 자산을 증감을 기준해서 또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는 회사의 데이터를 기준해서, 비성분의 데이터를 기준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추출해 내는 것이고, Q는 매출원가에서 총 그 재고 자산의 그 증감액을 가감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심하다는 게 이 대한전선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2단계가 매우 중요한 그 검증 단계인데요.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서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떤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2단계가 그 신과 함께해서 영화 저승사자 3인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으로 가는데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제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번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당연히 증가를 했으니까 증가된 대로 표현을 했고요. 비성분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로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 총 제조 비용 차이가 더블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과 왜곡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3번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뭐 차감해 주더라도 결국 5,000원 더 벌어지는 것인데, 요 3번 이하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증감액이 일치를 합니다. 이론은 단지 이제 단수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회계법인들은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제조업체를 분석한 경험상으로 동일한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도 반증을 해야 되는데, 이 반증 데이터로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든지, 이게 금액으로 그 회전율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TOE 생산성도 하락했다 그러면은, 물론 운영 비용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임팩트 를 미래 가치 요소로 제가 창안을 한 것인데 22.5%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하락 요인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상승이 돼 있죠. 상승 추세에 있죠. 총 자산 회전율은 1.36으로서 제조업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높은 수준의 총 자산 회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역량을 뛰어넘는 그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그 판매 가격 상승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데 그 원인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5.3회전으로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자금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가정을 입증하는 입증 데이터로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을 보면은 제품 가격이 전력선인 경우에 28%, 내수는, 수출은 18.3%, 나선, 피복이 안 입혀진 나선 전선은 39%, 그 다음에 수출은 45%, 이렇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원재료의 큰 폭의 상승보다 크게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한 것을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이 대한전선을 옹호적인 입장에서도 표현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없고 거꾸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가상각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종속기업의 비중은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EAT 현금 현금 순이익은 825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8.5%, 전년보다 4%가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32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59.5%가 됐습니다만은, 이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입장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65% 정도면은 이미 어떤 채권은행에서 최대 주주를 변경하려는 그런 아마 압력이 왔을 거고, 이 적절한 사람을 소개를 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어서 튼튼한 기업이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데는요.
그리고 이자 비율도 상당히 높은 이자 비율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뭐 별일 없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305억 원의 그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이 11%에서 7.2%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는 매출채권 그 수금 속도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수급률이 떨어졌으니까 수급률이 떨어질 때에는 그 비상사태를 위해서 그 이 버퍼율을 좀 증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별도로 또 소개를 해 드리기로 하고 매우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채무도 대금 지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은행 빚이나 그 이 대출자들한테 갚아야 될 돈들이 있으니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도 늦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8.5%로 상승을 했고요. 납입자본 성장률은 0.87에서 0.91로 그러나 1 이하면은 이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다. 납입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2022년도가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그런 것을 예측해 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202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파악할 수 있는 게 손익구조 내용을 해서 바탕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판매관리비가 30%가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0%를 더 좀 이익을 내보자. 전년도 실적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러면 얼마를 팔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계획된 것이 2조 4,567억 원을 매출을 해야 된다.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것은 이제 제조 원가를 한번 예가를 산출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재료비가 50%는 2022년도에도 올 것 같다. 국제 금속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비는 8%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 생산 재료비보다는 똑같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30%뿐이는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 금액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매출원가가 2조 3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조 3천 원이 와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프로핏 예상 목표 이익을 더하면은 매출액을 2조 4,500원대는 매출을 말하자면은 달성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도 32% 오르는데 매출액도 32%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거를 어떤 단품 납품이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는 견적 가격을 한 180만 원 선에 썼었는데 2021년도 실적이 아까 1조 8천억 얼마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견적 제시 가격이 나와 있는 계획된 대로 금액들을 더하면은 2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거로 견적 전략으로 제시를 해서
견적을 제출한다고 한다면은 에, 모든 구매선에서 견적 가격대로 물건을 사줄 기업은 한 군데도 없겠죠. 그러니까 협상 결과 본인들도 힘드니까 많이 깎여가지고 245만 원에 어떤 단품 납품이 됐다고 한다면은 예상 이익은 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 대비보다는 이제 적게 이익이 나니까 더 좀 높은 가격으로 그 5% 정도 그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래처를 찾아서 수출을 하든지 또는 내수로에서도 그렇게 하든지 해서 하면은 예상 수익은 11만 3천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5% 일어날 때 매출원가는 2% 증가하고 판매관리비는 2.5%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예측은 아주 단순하게 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에 판매관리비는 한 2.5%반 정도 그 상승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매출 원가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5%더 생산하니까 생산재료비도 5%좀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공비를 아까 8%로 예상했는데 7%, 1%라도 좀 깎아보자, 원가 절감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생산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기말 재고를 그 35% 증가한 거로 하면은 매출 원가가 2조 아니 23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거로 나타납니다. 매출액이 단지 5%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가 절감을 해서 이익이 는다기보다도 궁극적으로는 기말 재고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의 증가를 꾀한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을 그 투입 가공비를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많이 해내면은 원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의 그 사고방식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 원가 회계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스카이 홀딩스가 그 스루폿 회계로 분석을 해내니 솔직히 한 스루폿 분석을 실전 분석 성공하는 데만도 꽤 그 끙끙거리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이루어낸 건데요. 그게 제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스루폿 쪽에서는 솔직히 단순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매출 재료비가 50% 오르는 거로 그렇게 보면은 매출액도 50% 오르는 거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하면 된다. 그렇게 솔직히 단순 무식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 스르픈율과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은 그대로 두고 요거만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짠다 그러면은 좀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듣겠죠, 당연히. 그러나 뜻이 있는 사업자라 그러면은 아마 오너라 그러면 그런 도전 정신이 좋소. 제조 원가 회계 오나도 뭐 나도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조 원가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또 비판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시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내용보다도 다른 그 운영 비용보다도 재료비 인상률에서 1 빼기 가공 비율 요것이 이제 매출 재료 비율이니까 그거 비율만큼만 그래도 상승한다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 아니겠느냐. 이 경우는 이제 이 가공비와 판관비를 솔직히 좀 무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업계획이나 이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익은 대로 매출 재료비를 50% 오르는 거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8% 증가하는 거로 하고, 판매 관리비 30% 증가하는 거로 하고, 목표이익 50% 증가하는 거로 원가 회계하고 뭐 이거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견적서는 2조 5천억 원대, 2초, 이걸 단품으로 그냥 표현하면은 한 260만 원 선의 견적서를 써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계약이 245만 원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스루프 손익상으로는 11만 9천 원이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스루풋에 의한 그 판매 계획이 좀 어설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원가 회계에 지금 그 매출 원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우면서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50만 원대, 260만 원대의 그 이 목표 견적가는 요 수정된 그 이 판매 계획 하고 유사하게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하는 계획은 정확한 걸 원하는 건 아니다. 굿 이너프 정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미아리에 가서 좌판 깔고 그 점쟁이 하면 될 거거든요. 뭐 요즘에 많이 놀림을 당하고 비판받는 게 이제 정치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판매 가격 결정 후에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적자인데 이익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스르픈율을 1%라도 올려서 팔 수 있는 거래처를 찾는다.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을 그 12회전까지로 증분율 2%만 증가를 해보자. 요게 우리 능력의 최선의 그 현재 한계다. 뭐 이렇게 정도 약하게 잡아도 매출액이 260만 원대가 돼가지고 목표이익은 5만 원 정도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그 저기 겸손하게 그 됐습니다마는 원가 회계의 그 말하자면은 판매 금액 그 증가액 예산보다는 적게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스르프 쪽에서의 그 판매 그 계획에 대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손익분기점 그 선형 함수를 이익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제가 조금 더 진화시킨 건데요. 개선시킨 건데 스르픈율도 그냥 전년도 스르픈율로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하고 운영 비용이 38%만 증가한다. 그리고 목표 이익 50%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계획했던 대로 250만 원대의 매출액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또 유사하게 A 프렌 금액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방법은 손익분기점 방식은 사실상 스루프 회계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나온 산식이 됩니다. 뭐 어떤 경제 학자들이 만들어낸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이제 저도 그 스루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손익분기점 그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지수는 금액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 지수로 나오는데 저는 금액으로 산출되게 나오게 스루픈율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OE가 38% 오르면은 매출액도 38% 오르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 회계를 모르더라도 나름 그 영업 스스로 판매 계획을 세우고 손익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조 원가를 모르고 사업을 하면은 무식하다 뭐 이런 소리를 과연 들어야 되는 건지 영업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조금 더 손쉬운 회계, 그런 그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 거죠. 누구나 창업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손익계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전선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전선 그 비성분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마 잘이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재검토를 대한전선 쪽에서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류는 분명한 오류인 것만은 사실인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별도로 개별 기업을 접촉을 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 교환을 했는데, 그것도 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게 대한전선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현명한 주주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항의를 한번 해 볼만 하지 않겠냐 하는 소재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